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 다룰 얘기는 경제 경영이기도 하지만 사회과학 쪽으로도 분류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어, 빈부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주제거든요. 근데 그 배경에는 이제 자본 수익률이 있습니다. 제목이 21세기의 자본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은 폴 크루크만이라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 석학이 있죠. 그분이 이게 2014년도에 발표됐는데요. 향후 10년 동안 최고의 책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저도 2016년인가 읽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그 해 읽었던 책 중에는 가장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물론 돈 버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회 전체가 좋아지는 내용이고 일단 경제 경영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좋은 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가 보시죠. 21세기의 자본을 쓴 토마는 이 프랑스 경제대학 교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시를 하는데 문제는 21세기에 계층 상승이 가능하냐 이거였는데 뭐 저희 때는 가능했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점점 어려워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고요. 그 이유로서 자본 수익률하고 경제 성장률을 비교를 하고 그리고 이 결과로서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층 상승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간단하게 경제 성장률하고 자본 수익률을 비교를 했어요.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의 차이는 자본주의는 자본가가 이익을 많이 가져가고 물론 뭐 지주나 노동자도 가져갑니다. 공산주의는 당이 모든 이익을 싹쓸이하죠. 그래서 당 간부가 모두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점 중에 하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자비한 숙창이 생기면서 그게 지금 전 세계적인 대도시의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런던 같은 경우는 투베드룸 아파트가 150억, 300억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은 중국이나 뭐 러시아처럼 공산주의 국가의 당 간부들이 나중에 숙청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빼돌려 놓는 거죠. 어쨌든 어, 자본주의 사회가 체제적으로는 더 좋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죠. 빈부격차. 그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가 이 책의 주제인데 자본 수익률은 선진국 같은 경우 한 6% 내외라고 합니다. 그거를 조금 더 구분해 보면 장기 주식은 한 7, 8%, 8% 정도 되죠.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 9% 정도고요. 그리고 부동산 채권은 뭐 3에서 4% 정도. 그러니까 쉽게 장기 주식은 8%, 부동산 채권은 4%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채권 빼고 부동산이라고 해야 되겠죠. 채권은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한국이 한 2% 정도입니다. 세계 평균이 한 3% 정도고 그리고 선진국은 한국보다 더 낮겠죠. 1% 되거나 뭐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선진국 자본 수익률이 6%라는 거는 경제 성장률이 2% 미만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본가가 더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하면 일부는 지주가 가져가고 그리고 일부는 자본가 그리고 일부는 노동자가 가져가죠. 그런데 자본가가 많이 가져가면 그러니까 성장률 자본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경제 성장률보다 자본가가 더 많이 가져간다는 뜻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선진국이 예를 들면 1인당 평균 소득은 3만 유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자본은 한 18만 유로, 그중에 반 정도는 주택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6%를 여기에 적용을 하면 뭐 20만 불이라고 치고
어 10%면은 2만 불, 6%면 대충 뭐 한 만 불 조금 넘겠죠. 대충 만 불이라고 보죠. 그러면 1 인당 근로소득 3만 불, 3만 유로, 그리고 자본소득 1만 유로 해서 한 4만 유로 정도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물론 빈부격차가 크니까 자본 소득도 그렇고 근로소득도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6%라고 하면 60만 유로 정도의 자본을 60만 유로 이상의 자본을 가진 사람은 평균적인 근로소득보다 더 많이 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본이 없는 어 학사모를 쓰고 있죠. 뒤에 구루마를 끌고 있고 그 사람하고 이 뭔진 모르지만 아직은 괜찮아 보이는 차죠. 자본이 많은 친구하고는 경쟁이 되기가 좀 어렵다. 물론 뭐 예외적인 건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계층 상승이 어려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부의 90%가 프랑스 대혁명 때 상위 10%가 독점을 했습니다. 당시 삼부회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귀족층, 성직자층, 그리고 시민층 해서 세 개 분야에서 사람을 모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투표권이 세 부가 똑같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당시 성직자는 당연히 지금도 그렇지만 면세였고 귀족도 면세였습니다. 모든 세금 부담이나 뭐 이런 노고는 백성들이 하는데 시민들이 하는데 투표권은 3분의 1 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기득권층이 3분의 2다 보니까 앵시앵리즘이라고 그러죠. 안 바뀌어요. 그게 대혁명이 나타난 상황이었는데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면 낙오자가 많이 생기고 그 낙오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최악의 경우는 전쟁, 혁명. 혁명이 최악이겠죠. 내란이나. 왜냐하면 그건 더 많이 죽거든요. 더 많이 파괴되고. 전쟁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싸우는 동안은 한편이니까 덜 아무래도 덜 파괴하고 덜 죽게 되죠. 최선의 경우가 공황이랍니다. 공황이 발생해서 뒤집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좋지가 않아요. 유사 이후에 생산 증가율은 1%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향후 0.1% 정도를 회귀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자의 주장이었고요. 물론 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업혁명,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혹은 뭐 다른 혁명들이 있어서 생산 증가율이 더 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는 확실하고요.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는 얘기는 뭐 그거는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주장하는 대응 방안은 정부의 개입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개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냐면 1910년도에는 이게 세율이 10%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30에서 55%가 됐죠. 미국이나 한국이 30% 쪽에 가깝고 제가 유학 와 있는 캐나다나 북구 같은 경우는 55%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쓰이냐면 그게 교육이나 의료, 소득 이전으로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중학교까지가 무료인가요? 캐나다는 고등학교까지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대학교도 한국은 소득에 따라서 재산 포함해서죠. 일부는 국가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캐나다는 소득에 따라서 일부는 그냥 주고 일부는 빌려줍니다. 그런 형태로 되고 한국은 의료보험 전 국민으로 하고 있고 캐나다는 의료비는 무료입니다. 약값은 무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국도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65세가 넘으면 20만 원인가 저희 어머니가 20만 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재산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캐나다 같은 경우 65세가 넘으면은 한 달에 한 1,500불 정도를 받습니다. 물론 소득이 많으면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게 좋냐?
현재는 이렇게 30에서 55%를 근로소득세를 누진으로 때리고 있는데 부작용이 있죠. 근로 의욕을 꺾습니다. 제가 유럽에, 그러니까 북구 스웨덴이죠. 스웨덴에 한 14주 정도 교육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한국 출신 분이 거기 에릭슨이라는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일할 맛이 안 난대요. 반 이상은 세금을 떼가니까. 그래서 누진 근로소득세보다는 누진 자본소득세가 더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대다수의 정부는 직접세가 꺼리껴지기 때문에 누진 자본소득세보다는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회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자가 주장하는 거는 국부가 국민소득이 한 6배 정도가 되니까 1분의 6으로 하면은 6분의 1이죠. 죄송합니다. 1 over 6인데 영어로 하면 1 over 6죠. 죄송합니다. 자본소득세를 6분의 1 정도면 16.7%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5% 평균적으로 누진으로 하자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세로 한 게 법인 같은 경우는 7.2%를 부과를 하는데, 그게 뭐 외국보다 낫다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등록할 때 처음 소유권 이전할 때 하고 양도세가 엄청나게 많아요. 대신 보유세는 좀 적은 편이고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캐나다 다른 나라는 제가 모르니까 얘기를 못 하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등록하는데 이전하는데 뭐 별로 돈이 안 듭니다. 뭐 2,000불이나 뭐 이렇게 명목적인 금액만 받고요. 실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무제한으로 1주택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받고요. 2주택 이상인 경우는 반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 누진 근로소득세, 캐나다 같은 경우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구분을 안 해요. 그러니까 누진 소득세는 소득세율은 똑같은데 자본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반만 부과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비이상적으로 높습니다. 그런 경우는 오래 가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정부 당국자에서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때 외국 사례를 참조하는 건 좋은데 피상적으로 참조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지금 주택 정책으로 해서 뭐죠? 임대주택 가격을 이렇게 픽스를 했는데 캐나다도 픽스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부에서 서브시다이를 주죠. 소득이 적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어, 프랑스 대혁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프랑스 대혁명 때도 우유값이 오르니까 혁명 정부가 우유값을 동결했어요. 그래서 우유값이 떨어졌느냐? 아닙니다. 더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축업자들이 우유값이 사료비도 대지를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면 도축을 해서 소고기로 팔았어요. 결국은 우유 공급이 엄청나게 줄었죠. 그 자기 먹을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어, 젖소의 씨가 마른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먹거나 혹은 암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국민들만 불행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제 생각에는 해외 사례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인 사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그리고 해외 사례를 볼 때는 이 전체 단계에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이 책은 제가 2016년도에 읽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 모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런 데 장학금을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세금이 너무 들어서. 어쨌든 오늘 배워본 21세기 자본에 대한 내용은 어떤가요? 이 책은 되게 두꺼워요.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보통 책이 한 2, 300페이지 정도인데 이 책은 제 기억으로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읽으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저자의 주장이 100% 옳은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행동을 하는 건데, 뭐 능력이 안 되면 기부는 못 하겠지만 계속 시간이라도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도 이
북 리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여를 하는 거죠. 좋은 책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도서관을 세워서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책 우선적으로 돈이 되는 대로 할 겁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은 3 개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 1 등급인 책은 돈이 생기는 대로 살 책, 2 등급인 책은 기부를 받으면 기증을 받으면 보유하면서 빌려줄 책, 그리고 3 등급은 어 소각할 책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책 처음에 나온 그 정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쓴 책도 제가 2 권인가 읽었어요, 찾아보니까. 근데 1 등급은 아니고 1 등급에 가까운 2 등급입니다. 그분은 "일자리 나누자." 이건 좋은 생각인데 불황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 등급으로 추천하지 못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바뀌게 되면 생각이 할 수 있고, 나중에 여러분도 좋은 책 있으면 이 채널에 같이 업로드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 다들 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한된 시간과 비용을 가지고, 그리고 공간도 제한이 되겠죠. 가장 좋은 효과를 가진 책을 모아서 여러분이 같이 어 나누고, 그리고 어 그 사회가 좀 더 좋아지는 것,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이었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책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